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당할까? 사기라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걸 왜 못 알아차릴까? 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저로서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당하겠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그 사기꾼과의 만남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부모님이 모두 선생님이신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집안 곳곳에는 늘 책들이 놓여져 있었고 주말이면 다 같이 둘러앉아 책을 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저는 부모님처럼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학교에 다닐 때 언제나 장래 희망란에는 선생님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결국엔 그 꿈을 이루었어요. 저보다는 부모님이 더 뿌듯해 하셨어요. 부모님은 이제 사회 직업인 선생님이면 좋겠다라며 진담이 듬뿍 담긴 농담을 자주 하시곤 했어요. 저도 그런 말들이 듣기 좋았어요. 저로 인해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배움을 얻기도 했어요. 운동이나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어린아이들을 통솔해야 해서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아이들의 밝게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힘든 마음이 사라졌어요. 특히나 스승의 날이면 아이들이 손수 준비해온 카드와 이벤트들로 저는 더 행복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과 저희 직업이 공무원이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나 여자 선생님은 더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형식적인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그런 만남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 성격이 자유분방하다 보니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지 누구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부모님의 얼굴에 있으니 매번 거절은 못하고 몇 번은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선을 보러 나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직업이 좋았고 저와 나이 차이가 적게는 2살, 많게는 4살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 남자들도 저에 대해서 저희 집에 대해서 다 알고 나오는 자리인지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싫었어요. 서로 만나다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지 결혼이라는 것을 딱 못 받고 만나야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부모님은 선자리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의 마음을 전했고 부모님은 이번 한 번만 더 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저의 뜻대로 하자며 더 이상 선을 보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싫었지만 이번이 더 이상 선을 보지 않아도 되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 선을 보기로 하고 주말에 약속한 장소로 나갔어요. 카페에 도착한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문 손잡이에 묻어있는 흙 때문에 손이 지저분해졌어요. 자리에 앉기 전에 화장실에 먼저 들러 손을 깨끗이 씻고 거울로 얼굴과 몸을 한번 훑어보고는 선을 보기로 한 사람을 찾았어요.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은 남자가 저를 보더니 손을 들며 일어났어요. 저는 저 남자구나 싶어 그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혹시 김마리 씨인가요? 네, 제가 김말이에요. 김창섭 씨? 네, 김창섭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감사해요. 의자를 빼주며 저에게 앉으라고 권하는 그는 호감을 느끼게 하는 얼굴과 목소리를 가졌어요. 지금껏 보았던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람과 저는 커피를 주문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저는 어느새 그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들어오시다가 화장실 가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제가 바라던 이상형이라 저분이 마리 씨였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어오시다가 왼쪽으로 가시길래 안타까웠어요. 이상형이란 사람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서운하셨겠는걸요? 아니요. 마리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좋게 봐주셨다니 감사해요.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눈 저는 그 사람과 카페에서 나와 그 주위를 산책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 주말에도 만나자며 신청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쁘지 않았던 저는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선이라면 질색을 하던 저였는데 그 사람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주말에도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이제야 제 짝을 찾은 듯 하다며 반기셨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그 사람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 사람은 지난주와는 다르게 캐주얼한 편한 복장을 하고 나왔어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근처 술집에서 술을 한잔 했어요.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고 어느새 그 사람은 술이 취해서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젠틀했던 그 사람은 주사가 심했어요.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자제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저는 그런 그에게 실망을 했고 그 사람은 저의 마지막 선짜리 남자가 되었어요. 부모님도 약속대로 더 이상 저에게 선을 보라며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의 강요가 없어지자 저는 너무 자유로웠어요. 원래도 그런 성격이었으나 왠지 모르게 제 한쪽 발목을 잡고 있던 수갑이 풀리는 듯 했어요. 그때부터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들도 하면서 인생을 즐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정 넘치던 20대를 보내고 났더니 어느새 저도 30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이 친구들은 하나 둘 제 짝을 찾아 결혼하게 되었고 일찍 결혼한 친구는 벌써 아이도 키우는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똑같이 먹고 즐긴 20대였는데 저만 결혼 못한 노처녀가 되어 있었어요. 30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딸을 보는 부모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 선을 계속 봤어야 했는데 너무 일찍 포기하는 바람에 딸이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못한다며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저는 요즘은 다들 늦게 가는 추세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은 했지만 이러다가 결혼을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제가 늘 듣는 말은 올해 국수 먹여줄 거지? 였어요. 이 말은 예전에 부모님이 저에게 선을 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웠어요. 언젠가는 멋진 짝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이것도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각자 가정생활을 하느라 2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이렇게 개월수를 늘리다가 지금은 1년에 한 번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중에는 그것도 힘들어서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나쁜 것들. 같이 놀 때는 언제고 나만 빼고 다 자기 실속은 다 차리고 말이야. 누가 결혼하지 말랬냐? 네가 운명적인 사람을 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지. 내 짝은 도대체 어디에 꽁꽁 숨어 있는 거냐? 너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지? 그렇지. 나 또 자전거 매니아지? 그럼 자전거 동호회를 한번 알아봐. 거기에 젊은 남녀들이 많이 있다더라. 혹시 알아? 취미생활 하다가 눈 맞았지?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나는 결혼하는 거냐? 선자리에서 인기 좋았던 김만희는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오랜만에 가진 모임에서도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제가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왜냐?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거기에 있는 술만 진탕 마시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필름이 끊겨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난 저를 보고 엄마는 그렇게 마시고도 지 발로 기로 들어온 거 보면 용하다며 꿀물을 태워주셨어요. 저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잠을 한참 동안이나 잤어요. 주말이 지나고 학교로 출근한 저는 주말에 친구가 말했던 자전거 동호회가 떠올랐어요.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시는 선생님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곳이 있다며 소개를 시켜준다길래 바로 연락처를 받고 그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제 짝을 거기서 못 찾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가 실컷 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동호회 정기 모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무슨 운동이든지 무조건 장비빨이라는 생각에 자전거 용품을 이것저것 구입했었고 그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임 장소로 갔어요. 모임 장소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미리 연락을 받은 동료 선생님의 지인께서 저를 회원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었고 오늘 라이딩 코스를 알려주었어요. 모든 회원들은 안전이란 고를 외치며 다들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분들을 뒤따라 움직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연바람에 그동안 있었던 스트레스가 모두 다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한참을 움직였던 회원들은 약속했던 장소에 다시 모였어요. 모두들 땀을 한 바가지씩 흘리고 있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라이딩이 끝나고 근처 호프집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오전에 못다한 인사들을 나누었어요. 모두들 운동을 하고 나서인지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원샷하고 잔에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제 빈잔 옆으로 맥주가 가득 담긴 살얼음이 끼어져 있는 맥주잔이 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갖다 놨지? 옆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해맑게 웃고 있는 그 남자를 봤어요.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서 저조차도 따라웃게 만드는 그런 남자였어요. 오늘 어땠어요? 처음이라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평소에 자주 타서 만만하게 생각했었는데 조금 힘드네요. 저는 강민호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가워요. 그렇게 통성명을 나눈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이야기를 나눈 탓이지 다른 회원들보다 더 가까워졌고 정기 모임이 아닌 날에도 같이 자전거를 타게 되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흘리게 되는 땀은 정말이지 매력적이에요. 이건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저와 민호는 출근하기 전에 만나 가볍게 운동도 하고 주말에는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라이딩을 즐겼어요. 같이 땀을 흘리면서 서로의 안전을 생각하며 자전거를 타고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와 집 근처에서 시원한 맥주를 한잔하면서 서로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라이딩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래요. 기차를 타고 갈 줄이야. 민호 씨 덕에 못 해본 걸 하게 되네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보통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운동하기 꺼려 하시던데 마리 씨는 다르네요. 그런가요? 자, 한 잔 받아요. 네, 고마워요. 그건 그렇고 우리가 만난 지는 꽤 됐는데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네요. 그래도 같이 운동하는 사이인데 강민호 이름밖에 모르다니. 정말 그렇네요. 이름만 알고서도 이렇게 가까워지다니. 저는 25살이고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몸이 좋았었구나. 저는 30살이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30살이요? 저는 제 또래처럼 느껴졌었는데 너무 놀라운데요? 어머, 농담도 잘하셔라. 저보다 누나이신데 말 넣으세요. 그래야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럴까 그럼? 그럼 민호 씨도 같이 말 놓는 걸로? 나 나이 때문에 존대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자고. 좋아요. 아니, 좋아. 그날 이후로 저희는 급속도로 사이가 깊어졌고 연인이 되었어요. 평일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 남자를 위해서 그 남자가 일하고 있는 헬스장으로 가서 운동을 하며 기다렸어요. PT를 받는 회원들을 관리하느라 바쁜 그 남자 때문에 거기서도 많은 대화를 할 수 없었던 저는 PT를 시청했고 트레이너로 그 남자를 선택했어요. 그 남자는 애인이 트레이너인데 왜 돈을 들여서 신청을 하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남자가 저에게 집중을 해줬으면 했어요. 저의 마음을 한 그 남자는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고 다른 회원들처럼 똑같이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며 각오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모습마저도 사랑스러웠고 제가 언제 이렇게까지 그 남자에게 빠졌나 싶었어요. 다음날 퇴근을 하고 헬스장으로 갔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를 발견했어요. 헬스장에서는 서로 존댓말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데이트를 하러 간 곳이지만 그곳은 그 남자가 일하는 일터이기 때문이었죠. 저는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개인 PT샵으로 들어갔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려주고 옆에서 제가 동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처음 하는 운동이라 너무 힘이 들었어요.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너무 힘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얼굴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거울로 그런 제 모습이 보여서 더 힘도 안 들어가고 완전 죽을 맛이었어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남자는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금 실망도 한데 끊임없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운동이 끝나고 후들후들거리는 다리로 계단에 내려와서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때 퇴근하던 그 남자와 마주쳤어요. 저희는 땀도 흘렸는데 시원한 치맥 한잔 하면서 헤어지자며 헬스장 근처에 있는 치킨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순간 힘이 들었던 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상쾌함이 남았어요. 마리아, 너무 힘들었지? 차라리 자전거를 하루 종일 타는 게 낫지. 안 쓰던 근육이 있어서 그럴 거야. 나를 위해서 운동하러 오고 고마워. 뭘, 나도 이참에 열심히 해서 여름에 비키니 입어보는 거지 뭐. 그럼 우리 그만 일어날까? 너 비키니 입어야 한다며. 아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마리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나와 같은 선생님이셔. 내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도 부모님의 영향이 크지. 그래? 근데 갑자기 우리 부모님은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우리 그만 일어나자. 그 남자는 저에게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듯 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헬스장에서도 운동에만 집중을 했고 운동이 끝나고는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며 저를 데려다 주고는 바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런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 남자의 그런 행동이 이어지자 저는 운동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는 그 남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요즘 너의 행동이 예전과 다르다. 혹시 나와의 만남이 불편해졌냐 등등 저는 제가 그동안 그 남자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토해냈어요. 잠자코 듣고 있던 그 남자는 이번 주말에 만나서 대답해 주겠다고 말하고선 돌아갔어요. 도대체 그 남자가 저런 이유가 뭘까?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가 약속한 주말 아침, 민호는 저희 집으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 남자가 저의 손을 잡고 이끈 곳은 어느 한 아파트 입구였어요. 그곳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소개를 시켜준 그 남자는 저를 데리고 어느 현관문 앞에 멈춰섰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앳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저를 보고 인사를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그 남자는 하나를 빼고 저를 앉히더니 커피 한 잔을 태워줬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었죠. 따뜻했던 커피가 거의 식어갈 때쯤 그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아까 본 여자아이가 누군지 궁금하지? 내 동생이야. 동생? 아, 나이는 15살이고 나와 10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야. 그랬구나. 여동생이 있는 줄 몰랐어.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두 분 다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돌아가셨어. 그때 내 동생 나이는 9살밖에 되지 않았고 동생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어. 그래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만 했어. 내가 벌어야만 동생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자신의 가정사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남자의 손을 저는 꼭 잡아주었어요. 다른 어떤 말보다도 이것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훌쩍이는 그 남자도 어느새 진정이 되었고 잡고 있던 제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마리아, 우리 그만 만나자. 뭐? 너를 만날수록 점점 더 깊어져가는 내 감정 때문에 너무 두려워. 그게 왜? 연인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나도 그래. 나도 너를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하는 감정이 점점 더 깊어져. 그래서 겁이 나. 이러다가 나중에 서로 더 깊은 상처를 받을까봐.
너 설마 이별을 생각하고 나를 만났던 거야? 그럼 어떡해? 사랑의 끝은 이별 아니면 결혼인데 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어린 여동생이 있는 나랑 결혼할 수 있겠냐고. 그 남자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저와 만나고 있는 동안 힘들었을 그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보살펴야 하는 어린 여동생이 있는 것은 그 남자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건 그 사람이 원해서 생긴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약해져 있는 그 남자를 내가 보살펴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남자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곤 양손으로 앉아있는 그 남자의 몸을 껴안아 주었어요. 그 남자도 머리를 제 가슴에 기대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의 진심은 그 남자에게 닿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의 주말이 바뀌었어요. 주말엔 언제나 둘이서 데이트를 했었는데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동생을 함께 불러서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어요. 처음에 저를 경계하던 여동생도 저에게 마음을 여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 단 둘이 만나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저는 여동생과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고 쉬는 날이면 그 남자의 집에 가서 형편없는 솜씨지만 여동생과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도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빠와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란 산을 뛰어넘기도 전에 이 꼬마 아이의 선부터 넘어야 했어요. 제가 그 남자의 여동생에게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은 딸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도통 얘기를 하지 않으니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남자와 몇 달을 만나는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먼저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니란 생각을 했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이왕 말씀드릴 거 하루라도 빨리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남자와 날짜를 조율해서 부모님에게 소개시켜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조금 더 시간을 갖자고 말을 하더군요. 자신이 저에게 맞는 남자가 아직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 그 남자를 저는 설득했어요. 반대할 상황이면 하루라도 빨리 말씀드려서 설득하는 시간을 더 벌어보자고요. 망설이던 그 남자도 알겠다며 용기를 내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날, 그 남자가 집으로 왔어요. 손에는 과일 한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부모님은 어서 오라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엄마가 손수 차려놓으신 밥을 먹고 거실에 둘러앉아 다과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부모님은 노처녀 딸이 남자 데려왔는데 너무 젊은 남자를 데려오니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때부터 그 남자에 대한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마리한테 들은 게 없어서 신뢰가 안 된다면 올해 나이가 몇인지? 25입니다. 25? 마리보다 5살이 적네요? 엄마, 나이가 뭐 중요한가? 넌 조용히 좀 해. 그래, 가족은 어떻게 되고?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10살 어린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힘들었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헬스장에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벌써 젊은 나이에 헬스장을 운영하다니 대단한데요. 그 남자는 자신의 말을 오해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저는 그 남자와 산책을 하며 부모님과의 대화에 대해 물어봤어요. 우리 부모님은 네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던데 왜 아니라고 말 안 했어? 나도 모르겠어. 트레이너보다는 사장이 나으니까. 그 순간엔 너에게 더 어울리는 직업을 말하고 싶었나 봐. 그래도 언젠가는 들통날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그 남자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한 그 남자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속상했어요. 그 남자와 헤어지고 집에 들어서는데 부모님이 잠시 이야기하자며 저를 부르셨어요. 부모님은 아까 먹은 다과를 치우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저는 소파로 가서 앉았어요. 부모님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어요. 그 좋은 선짜리 다 마다하고 고른 게 저런 남자야? 민호가 뭐 어때서요? 몰라서 물어? 결혼하려는 생각은 아니지? 그냥 사귀다 말 그지? 엄마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 네 나이가 몇인데 저런 남자를 데리고 오냐 말이야. 엄마, 민호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여동생 돌보면서 아주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사는 애예요. 그냥 민호 딱 사람 하나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부모님 안 계신 거 어쩔 수 없다고 쳐. 그 동생은 어떨 거야? 10살이나 어리다며. 그럼 이제 중학생? 너 결혼해서 애 키울 거니? 엄마, 그래 좋게 봤으면 안 돼? 내가 직업도 성에 안 차지만 그래도 그 나이에 부모도 도움 없이 자기 거라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다니 열심히 살아온 청년이구나. 딱 이 정도야. 너희 짝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래 엄마, 그 성실함과 책임감만 봐줘요. 헛소리 말고 당장 집어치워. 나 그런 자리에 시집 보내려고 지금껏 너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니까. 아빠, 네 엄마 말대로 해라. 아빠도 이번만큼은 네 편이 되긴 힘들 것 같다. 부모님의 반대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완강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록 거짓말이긴 하지만 직업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남자의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밀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 되게끔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저는 그 남자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여동생과 맛있는 저녁을 먹고 그 남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여동생은 어제 저희 부모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대로 다 말하지는 못하고 살짝 반대를 하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여동생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오빠를 반대한다는 소리 들으면 화를 내거나 싫은 티를 내야 하는데 저더러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부모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차 싶었죠. 이 아이도 저희의 결혼은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좋아하면서도 오빠와의 결혼은 반대하는 여동생의 심리를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때 퇴근한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는 집에 여동생이 있어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힘드니 밖으로 나가자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하시지, 예상했던 거잖아. 당연히 그러시겠지.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뭘. 그래도 다행인 건 민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높이 샀다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헬스장을 운영해보는 건 어때? 헬스장? 우리 부모님은 네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인 줄 알고 계시는데 그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그럴 돈이 있어야지. 그건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으니 그걸로 먼저 대출을 받아서 하자. 나 대출 낮은 이율로 빵빵하게 받을 수 있어. 그건 내 돈이 아니잖아. 결혼하면 어차피 같이 갚아 나갈 돈인데 그런 생각하지 마. 고마워.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센터를 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시더라. 곧 이민 가신다고 지금 건물을 내놓으시겠대. 그래? 거기 위치도 괜찮고 회원들도 많잖아.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받으면 되겠는데? 저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 너무나 기뻤어요. 그 순간은 부모님의 반대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용기로 저희는 매일 집으로 가서 부모님을 계속 설득했어요. 씨알도 먹히지 않고 늘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저희의 진심이 통해서인지 끝까지 반대하실 것 같았던 부모님도 끝내 저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여동생과도 여러 번 같이 만나고 부모님은 막내딸을 대하듯 여동생을 아껴주었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일가 친척이 없던 그 남자를 배려해서 결혼식도 가족들만 모여 간소하게 하기로 결정했죠. 저희는 결혼을 진행하는 동시에 헬스장도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헬스장 주인도
이민을 가기 전에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 빨리 계약하길 바랬죠. 워낙 인기가 좋았던 자리라 저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혼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어차피 나와야 하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서 계약금으로 먼저 내고 제가 신청한 대출금이 나오면 그걸로 잔금까지 모두 해결하자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알겠다고 말했어요. 제 앞길에는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가까운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그 남자는 헬스장에 잠깐 들렸다 온다며 가고 저 혼자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렸다는 듯 달려오는 신우이를 봤어요. 신우이는 갑자기 저에게 오빠와 파혼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기가 막혔죠.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에게 말이죠. 저는 화가 났어요. 이게 이제 막 결혼한 새언니에게 할 소리예요? 언니, 도장 찍기 전에 끝내요, 제발. 아가씨, 계속 이럴 거예요, 정말? 언니, 우리 오빠한테 속은 거라고요. 속다니, 뭘요? 저희 부모님, 살아계세요. 신우이는 펑펑 울면서 저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남자의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시골 장터에서 국밥을 팔고 계시고 학창시절부터 꼴통이었던 그가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지금까지 쭉 혼자 살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오는 날은 돈이 필요한 날이었다며 그런 오빠가 자기는 너무 싫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오빠와 계속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에만 잠깐씩 올라와서 지낸다는 것이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던 신우이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 명의 여자들을 벌써 집으로 데려왔었다며 제가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너무 좋아서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같은 여자로서 이 사기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다며 서글프게 울었어요. 신우이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신우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는 처음부터 언니를 이용하려고 만났어요. 다른 여자들처럼요. 오빠는 늘 본인보다 연상의 여자를 집에 데려왔었고 그날 언니에게 말했듯이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혼자서 어린 동생을 힘들게 키웠다며 눈물을 흘리죠. 그럼 열의 열은 그 악어 같은 눈물에 넘어가요. 모성애를 자극해서 여자들 꼬시고 돈을 뜯어내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언니한테도 돈을 뜯어내고는 차버릴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들과 달리 뜯어낼 곳이 많았는지 결혼까지 한다고 그러고. 신우이는 자신이 너무 미안하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빠와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하루빨리 헤어지라고 말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그동안 믿고 행복한 미래를 꿈꿔왔던 사람이 저를 처음부터 속이고 있었다니.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까지 속이고 결혼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에 빠지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대로는 당하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대출금이 입금이 되었다는 문자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저는 신우이에게 오늘 저에게 했던 말들은 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빠에게는 절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한 것이죠. 저녁이 되자 헬스장에 갔던 그 남자가 돌아왔어요. 여느 행복한 신혼부부처럼 저희는 서로 안고 입맞춤을 했어요. 저는 그런 그 남자가 경멸스러웠지만 지금 당장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내일 혼인신고를 하자는 그 남자의 말에 저는 친정에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미루었어요. 다음날 저는 신우이의 짐을 싸서 그 남자의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시장으로 갔어요. 시골 장터 안에 있는 국밥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 남자의 부모님이 보였어요. 같이 간 신우이를 보고 연락도 없이 왔냐며 반기셨어요. 두 분 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저희 부모님보다 연세가 더 들어 보였어요. 신우이와 같이 온 저는 부모님께 아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며 오늘 바쁘다고 그래서 신우이를 데리고 왔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고맙다며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가라며 저를 빈 테이블에 앉혔어요. 저는 가게 안을 돌아보다 문 옆에 마련되어 있는 책상 위에 있는 가족 사진을 봤어요. 그 남자가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인 듯 했어요. 국밥을 가지고 나오시다 제가 사진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난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며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며 좋은 사람 만나서 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소원이라 말했어요. 아직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아들에게 가져다 주겠다며 한 그릇을 포장했어요. 국밥을 들고 집에 들어서는데 그 남자가 대출 받은 거 아직 입금이 안 됐냐고 물어봤어요. 내일이 잔금 치르기로 한 날인데 제가 아직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니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입금 문자를 받았지만 심사가 조금 걸리니 지인에게 조금만 늦춰달라고 양해를 구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들고 있던 국밥을 그 남자에게 쏟아부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런 네가 앉았으면 무슨 짓이야? 무슨 소리야? 이 국밥 내가 어디서 가져온 건지 알아? 그년이 얘기했구나.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년. 너 돈 뜯어내려고 나한테 일부러 접근했지. 다 알면서 뭘 물어? 야, 이 자식아. 네가 어쩜 나한테 이래?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나를 속인 것도 모자라서 내 부모까지 속이고.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살아계신 부모님을 돌아가셨다고 말해. 너 같은 인간이랑은 말도 섞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왜 나가? 내가 넌 계약금 돌려받을 때까진 못 나가. 미쳤니? 내가 그걸 왜 줘? 내가 너랑 결혼생활 유지한대? 우린 파혼이야. 끝이라고. 그 남자는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저는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신고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다 녹화가 되고 있다고 말했죠. 그 남자는 분에 못 이겨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어 던지더니 그 길로 집을 나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아파트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생각한 저는 대출받은 것을 다 갚고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도 파혼하겠다고 말했어요. 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지만 이내에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셨어요. 저에게 사기를 친 그 남자는 전 재산이었던 계약금을 다 날리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요. 헬스장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헬스장 주인이었던 지인은 그 남자에게 계약금만 받고 이민 준비로 바쁘다며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었어요. 그 남자는 몇 년간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 믿었던 사람이기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지인은 그 남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계약을 했고 그 사람에게 헬스장을 넘기고 그 남자의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어요. 사기꾼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죠. 모든 것을 잃게 된 그 남자는 저희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몇 번이나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던 저는 그 남자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아직도 그때의 일이 떠오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힘이 들어요. 이별의 상처가 너무나 컸던 저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해야 한다 되지만 저에게는 아직까지 그럴 용기가 없어요. 저에게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용기가 생길까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커다란 이별의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바라봅니다.